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66편 충렬왕 치세 35년 막을 내리다. 충렬왕 29년에 해당하는 서기 1303년에 충렬왕은 원나라 황제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작정 원나라로 향했다가 도중에 입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황제의 칙명을 받고 서경에서 되돌아온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송방영, 송린, 송균 등이 충렬왕을 회유해서 국왕의 옥새를 찍은 백지를 무더기로 지참했다가 원나라 사신에게 발각된 사건이 발생하죠. 그 부분은 지난 시간 말미에 소개했었지요. 충렬왕의 원나라 행차가 취소된 마당에 이른바 그 외교문서 백지 위임 사건도 없던 일로 처리됐더라면 좋았겠지만 이듬해인 충렬왕 30년 3월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원나라에서 고위 관리가 또 고려에 파견됩니다. 이번엔 또 누가 온다고 하더냐? 병부상서 백백과 유학사가 온다 하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용무로 과인을 괴롭히려고? 병부상서 백백은 도착하자마자 대신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충렬왕을 신문합니다. 고려왕께서는 일찍이 황제 폐하께 표문을 올려서 원나라에 가 있는 전왕, 즉 아드님의 귀환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소. 그렇다면 위구르 문자로 전왕의 귀국을 저지하기 위한 글을 써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송균이 임금의 옥새를 마구잡이로 찍은 백지를 지참하고 가서 충선왕의 귀국을 저지하기 위한 글을 써서 중서성에 제출했던 일을 두고 그것이 충렬왕이 직접 쓴 글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충렬왕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과인은 그런 글을 쓴 적이 없어. 모르는 일이요. 지금 국왕께서 모르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모인 재상들도 다 들었죠. 자, 그러면 송균 그자를 끌고 들어오도록 하라. 송균, 너는 임금의 옥새를 미리 찍은 이 백지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우리 주상 전하께서 황제를 뵙길 청하는 글을 나에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뿐이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는 무엇이냐? 그게 무슨 문서인지. 이건 중서성에 제출된 문서인데 위구르 문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고려 국왕의 옥새만 찍혀 있고 왕의 서명도 없다. 국왕께서는 이 문서를 결제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요. 좋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외교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송씨 형제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왕이 궁으로 돌아오자 송방영과 송린 등이 왕에게 찾아와서 설득하였다. 왕은 하는 수 없이 승지 김자옹에게 위구르 문자 문서의 초본을 가지고 가서 원나라 사신 백백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 하였다. 과인이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고서 얼떨결에 그 문서를 모른다고 하였는데 돌아와서 상자에서 문서를 찾아보니 과인이 작성하도록 지시한 초본이 있었소. 내가 그 사실을 깜빡 잊고서 모른다 한 것이요. 백백은 충렬왕이 번복하는 말을 전하라고 할 때 좌우에 송방영과 송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송방영을 결박하여 국문하였고 송방영은 마침내 자신이 왕에게 그렇게 하도록 종용했음을 자백하였다. 문무백관들도 입을 모아 사신에게 송방영을 벌하도록 요청하였다. 결국 백백은 송방영을 원나라로 압송하였다. 끌려간 사람은 송방영이었지만 충렬왕은 또 한 번 원나라 관리 앞에서 국왕으로서의 체면을 구긴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처럼 그 시기 고려의 교육 형편이 어떠했는지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국학을 이대로 둘 수 없으니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려의 국학이 죽었다는 것이야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국학을 살리자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말이지요. 세퇴한 학교 교육을 일으키고 유학을 중흥시키기 위해서 당장 서둘러야 할 일은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형교가 텅 비었는데 무슨 수로 국학을 바로 세웁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섬학전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휼하다, 돕다는 뜻을 지닌 섬자에 배울 학, 그리고 돈 전자를 쓰는 섬학전은 말하자면 교육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 교육, 즉 국학을 증흥시키기 위해서 섬학전을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이 사람은 찬성사 안향이었습니다. 이 안향은 대표적인 주자학자였습니다.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입니다. 안향은 또 원래 본인이 주자학자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좋은 인재에게 주자학이든 혹은 뭐 일반적인 유학이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관학이 그 퇴락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교육을 시킬 그 돈을 필요해서 신학전을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관학이 그 퇴락해 있었다 하는 거는 몽고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끝내고 나서 고려는 여러모로 국가의 어떤 채무도 많이 떨어져 있고, 사실은 이 문교 교육까지 신경 쓸 어떤 재정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렇다면 이 시기 고려의 관학, 즉 국학이 왜 이처럼 쇠락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강재광 한국학중앙연구원 백과사전 편찬위원으로부터 들어보시죠. 충렬한 당시의 그 조정은 원나라를 등에 업고 출세한 아주 다양한 그 부엄의 세력, 권문세가, 그리고 삼별초를 진압하다든가 일본 원정을 참여한다든가 합단적을 물리친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출세한 무장 세력이 연합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국학이 아무래도 고려 전기에 비해서 그 중흥되기에는 좀 열악한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안향은 친충성왕파 그 유학자로서 원나라에서 좀 치료했던 기간이 좀 제법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충성왕 그 자신도 그 정치인이자 그 유학자이지만 안향은 원나라의 내부에서 지금 융성하고 있는 성리학의 그 학풍에 크게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몽골의 간섭이 강화되면서 이 출세를 하는 데에 꼭 유학을 공부해서 벼슬길에 나서지 않더라도 가령 응방의 관계에서 국왕의 측근으로 중용되거나 또 혹은 통역관으로 출세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애를 써서 과거 시험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연히 국학이 쇠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향이 제창한 국학 중흥을 위한 기금은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었고, 유학 교육을 위한 경전과 사서 등을 구입하고 유학 대성전의 건축에 착수해 준공합니다. 고려의 국학 교육의 부흥을 가져온 중요한 계기가 된 셈이죠. 충렬왕 31년 7월, 충렬왕에게는 기쁜 소식이 원나라에서 날아듭니다. 상호군 진양필이 원나라에서 돌아왔는데 황제의 칙명을 가지고 왔다. 황제가 왕에게 친히 와서 조회하고 신년을 축하하라고 명하였다. 황제의 허락 없이 무작정 출발했다가 도중에 발길을 돌려서 돌아오는 낭패를 당한 적이 있는지라 원나라 황제로부터 왕이 친히 입조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니 이 충렬왕으로서는 무척 반가웠겠죠. 황제의 공식 초청을 받고서 드디어 연경으로 가게 되었구나. 과인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는가? 자, 출발하라! 출발하라!
왕이 원나라를 향해 출발하였는데 한이유, 왕유소, 고세, 김문현, 한신, 이백초, 오연, 진양필 등 29명이 수행하였다. 그런데 공식 수행원이 아니면서도 한사코 수행단을 따라 원나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송방영과 송린이 그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송방영, 송린은 임금의 옥새가 찍힌 백지에다가 위구르 문자로 충선왕을 음해하는 글을 썼다가 발각돼서 원나라 병부상서 백백에 의해서 원나라로 압송됐던 인물 아닙니까? 그때가 4월이었는데 넉 달 뒤인 8월에 고려사 저료 기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송방영과 송린이 원나라에서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의복을 하사하였다. 그들이 원나라에 갔을 때 마침 황제는 병중이었고 고려인 환관 복수가 권세를 부리고 있었다. 이들뿐 아니라 황제 유모가 손을 써주었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으로 죄를 면하게 된 것이다. 황제가 아파서 누워있는 바람에 궁중에서 일하는 환관이나 유모 등에게 손을 써서 풀려났다는 얘기죠. 충렬왕은 측근인 이들을 수행단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조적이 나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주상 전하, 송방영과 송린은 원나라에 죄를 지은 자들이옵니다. 허니 그들이 전하를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주상 전하께서 두 사람에 대한 사사로운 정 때문에 수행단에 참여시키려거든 황제 폐하께 아랜 다음에 그리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제외됐던 것인데 그 두 사람이 의주까지 따라와서 조적에게 청탁을 하는 바람에 조적도 두 손을 들고 맙니다. 주상 전하, 송방영과 송린이 여기까지 따라왔으니 돌려보내기가 어렵사옵니다. 따로 가더라도 일단 수행단에 참여시키는 게 좋겠사옵니다. 그리하라. 이렇게 해서 그 두 사람도 충렬왕을 수행하게 됩니다. 애초 충렬왕은 자신의 측근 신복 세력이었던 송방영과 송린을 수행원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를 했었어요. 왜 그러는 거니, 송준의 충선왕 황국 저지 사건에 연루된 흰종이 12장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주범이 송방영과 송린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넣어서 수행원을 넣는다면 황제의 진노를 사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 송방영과 송린이 끝까지 의주까지 따라와가지고 조적을 매수를 해서 수행원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조적이 충렬왕에게 부탁을 해서 충렬왕이 결국 마지못해 넣어주거든요. 그 정보가 충선왕의 귀에 들어옵니다. 원나라에서 송방영과 송린이 수행단에 합류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충선왕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그 간사한 송방영과 송린이 주상 전하를 모시고 원나라 조정에 들어와서 또 무슨 흉모를 꾸며 나를 곤경에 빠뜨릴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 그래서 충선왕은 승상 탐나한에게 찾아갑니다. 이번에 고려에서 주상 전하가 입주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자번, 최유엄, 류비, 김심, 김연수 이 5사람도 고려왕을 수행하도록 황제 폐하께 주청을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충선왕이 추천한 5사람도 수행단에 포함됩니다. 말하자면 송방영을 비롯한 충렬왕 측근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충선왕이 끼워놓은 인물들이죠. 충렬왕이 오랜만에 이제 원나라에 오는데 충렬왕 수행원, 즉 참모들이 이게 충선왕하고 아주 상극인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선왕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분명히 원나라 조정에서 원나라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서 또 아버지하고 자기를 이간하고 정치적으로는 아버지인 충렬왕하고 입장이 물론 다르긴 다릅니다만 그런 아버지하고 끊임없이 대립한다는 상황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중용을 지키거나 아니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다른 관리들도 같이 대동하게 해달라. 국왕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놓고도 이처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판이었으니
충렬왕과 충선왕 부자지간의 왕권 다툼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충렬왕이 원나라에 가 있는 사이에 국왕을 수행했던 고려 중신 두 사람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충렬왕 32년 7월에 첨의중찬 한이후가 원나라에서 죽었다. 또한 9월에는 경흥군 홍자번이 역시 원나라에서 죽었다. 이달에 역시 첨의중찬으로 치사했던 안향도 죽었다. 한희유와 홍자번이 원나라에 가 있다가 죽었다고 해서 또 무슨 사건에 연루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많은 데다가 원거리 행차를 무리하게 강행군했다가 사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유학교육의 중흥을 제창했던 안향이 하필 그 시기에 사망한 것은 고려의 교육을 위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었겠죠. 그건 그렇고 원나라의 연경에 들어간 충렬왕은 아들인 충선왕의 자택에 머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처럼 부자가 한 집에 기거하게 됐으니까 신하들도 기분이 좋았겠죠. 두 분이 이렇듯 함께 지내니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에 고려로 돌아갈 때는 부자가 함께 귀국하시도록 우리가 권해드립시다. 그래야지요. 그래야 하고 말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영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충렬왕의 총애를 받던 대표적인 측근 신료들인 왕유소, 송방영, 한신, 송린 등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송균과 김충희 등을 충렬왕에게 보내서 충렬왕을 회유합니다. 주상 전하, 지금 전왕은 아직 마음을 풀지 않고 전하를 원망한 지 여러 해가 됐사옵니다. 전하께서 아무리 자유롭게 대한다 할지라도 전왕의 원망을 사기는 마찬가지요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정윤연의 일을 생각지 않으시옵니까? 여기에서 정윤연의 일이란 1297년에 세자였던 충선왕이 충렬왕을 왕위에서 밀어내고 즉위했던 일을 일컫습니다. 자, 이들이 부자간을 이간하기 위해서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계속 살펴보기로 하죠. 하루는 충렬왕이 변소에 가다가 우연히 땅에 넘어져서 이를 부러뜨려 수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였는데 왕유소 등이 이 틈을 타서 왕에게 거처를 옮길 것을 권하였다. 그래서 결국 충렬왕이 거처를 옮기는데 그렇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 보탑신련 공주가 남편인 전왕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우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충렬왕도 거기로 옮겼다. 왕유소 등은 자기들의 계책이 맞아 돌아간다 생각하고 유모와 환관 이복수를 통하여 황후에게 전왕을 참소하였다. 또한 좌승상 아홀태와 평장 팔도마신에게도 전왕인 충선왕을 참소하였다. 전왕은 평소에 아들 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고 공주와도 화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상 전하께서 원나라 조정의 인질로 와 있는 서웅우 왕전을 후계자로 삼으려 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전왕은 진심으로 허물을 뉘우쳐야 할 터인데 직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왕께서 그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 엎어져서 이를 부러뜨린 일이 있습니다. 예전 세자 시절에 전왕이 스스로 중이 되기를 원한 적이 있는데 만약 이제부터라도 중이 되게 하고 대신에 서웅우 왕전을 공주와 결혼시킨다면 우리 왕의 뜻에 부합할 것입니다. 왕유소 등이 이렇게 참소를 하자 원나라의 좌승상 아홀태와 평장 팔도마신이 모두 허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주를 서흥우 왕전에게 개가시키는 것을 그들이 찬성했다는 얘기죠. 공주를 다시 개가를 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은 사실은 원나라 황실이나 원나라 정치인들의 후원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려사 기록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때 이제 원나라에서도 이제 큰 정치 세력 하면 대표적인 관직자가 중서성에 있는 승상직일 것입니다. 이제 원나라는 좌승상, 우승상 이렇게 2명 복수 체제를 취하는데 이때 충렬왕 측하고 연이 닿은 그 사람이 중서성의 좌승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충렬왕 측의 그 여러 가지 행동을 오히려 후원을 했던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충선왕 측은 그 우승상을 맡고 있는 사람하고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원나라 조정의 좌승상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충렬왕과 그의 측근들은 이제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려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고려 왕족인 서흥우 왕전은 얼굴이 아름다웠는데 충렬왕이 그에게 좋은 옷을 입고 자주 왕래시켜서 공주가 보게 하였다. 공주는 본래 행실이 근신하지 못해서 매양 내료의 여러 사람과 난행을 하니 남편인 충선왕이 좋지 않게 여겼으므로 드디어 공주가 왕전에게 뜻을 두게 된 것이다. 실제로 충렬왕은 아직 법적으로 며느리인 공주를 왕전에게 계가시킴으로써 아들인 충선왕을 밀어내고 왕전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대체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요? 보탑 신령공주가 그 충선왕의 사랑을 완전히 상실하고 지우사라는 어떤 관청에서 홀로 거처하고 있었고 그 충선왕과는 거의 교류를 이렇게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둘의 어떤 소원해진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그 원종의 그 둘째 아들의 아들인 그 서흥우 왕전을 보탑 신령공주의 방에 자주 들여가지고 용모가 빼어나기로 그 소문난 그 서흥우 왕전을 보탑 신령공주가 맺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그 서흥우 왕전이 그 부마가 되고 그 고려 국왕이 될 수 있는 이제 1순위가 될 수는 있지요. 그런 어떤 정치적 계산은 했으리라고 봅니다. 원나라 조정의 좌승상을 자기 편으로 확보한 충렬왕의 측근 왕유소는 이번에는 우승상도 포섭해보려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우승상 탐나하는 좌승상과는 생각이 판이했습니다. 왕유소,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전왕은 세조 황제의 생질이고 보탑 신련 공주도 원나라 종실의 딸인데 걔가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너에게 묻겠다. 서흥우 왕전도 고려 왕의 아들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냐? 탐나한의 물음에 왕유소가 대답하지 못하였다. 왕유소 등이 공주를 왕전에게 계가시키려 한다는 음모가 알려지자 고려의 중신들이 그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왕유소 등 4명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제 원나라에서 더 볼 일이 없으니 고려로 돌아가야 할 텐데 충렬왕은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귀국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건대 전왕이 사람을 보내서 하빈 내가 하수를 건너는 것을 기다렸다가 강에 빠뜨리려고 한다는데 내가 비록 늙었지만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충렬왕은 왕유소, 송린, 송방영의 계략에 따라 가지고 그 보탑 신령공주와 서흥우 왕전을 맺어줘야지 그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다시 되살아나고 충선왕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도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매듭짓지 못하고 다시 고려로 황국하라는 거는 허수아비 왕으로서 점차적으로 충선왕이 어떤 정치적인 실력으로 회복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고려 국왕으로서의 입지가 줄어드는 이런 과정에서 그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충선왕이 뭐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를 보쌈을 해가지고 강에 빠쳐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퍼뜨려가지고 원나라 황제를 놀래키고. 그러나 충렬왕을 수행했던 고려의 신료들이 원나라 중서성의 국왕의 귀국을 보고하자 원나라 조정에서 충렬왕에게 환송연회까지 열어줬는데도 충렬왕은 고려로 안 가겠다고 버팁니다. 그 핑계가요, 재밌습니다. 연회를 베풀어서 왕을 전별하고 또 여러 번 역마를 준비시켜서 귀국하기를 재촉하였다. 왕이 어찌할 계책이 없어서 드디어 약을 마시고 이질에 걸려 여름에서 가을까지 일어나지 아니하면서 몰래 사람을 보내어 공주에게 함께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충렬왕은
왜 이때 며느리인 보탑신련 공주와 함께 귀국하려고 했을까요? 김순자 교수는 아들인 충선왕이 사람을 보내서 정말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충렬왕이 실제로 그런 혹시 내가 귀국기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왕이 현재 국왕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믿었는지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공주와 동행하자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공주와 동행을 한다면 충선왕이 어떻게 자기에게 그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주를 데리고 가려던 충렬왕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원나라의 황후가 반대를 하고 나선 거죠. 고려왕이 공주와 함께 가고 싶어 한다 하였느냐? 남편인 전왕은 원나라에 있는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가는 것은 옳은 일인가? 공주가 정 고려로 가야 한다면 장차 내가 공주를 위하여 수레와 장막을 따로 마련해서 보내도 늦지 않을 것이니 그리야 할라. 한편 보탑신련 공주는 자신과 서흥후 왕전을 연결시켜 주려고 애썼던 왕유소가 고려 중신들의 요구로 옥에 갇혀버리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왕유소를 처벌해야 한다고 앞장섰던 자들을 나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선 김문현이라는 자를 포박하여 끌고 와서 곤장을 치도록 하라. 그리고 왕유소 등을 고소하는 고소장에 서명한 모든 사람들을 고려왕의 처소에 일절 접근을 못하도록 하라. 알겠느냐? 예! 이렇게 되자 비서승 이조년과 환관 최진 등 두 사람만이 왕의 곁을 지키고 있었을 뿐 충렬왕을 호종했던 여러 신하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충렬왕의 처지가 처량하게 된 것이죠. 물론 법적인 남편은 충선왕이지요. 그 폐유는 다녔지만 충선왕의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우사라는 어떤 관청에서 홀로 거처하고 있는 독수 공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왕유소라는 인물이 고려 왕시면서도 간신배인데 친충렬왕파 그 대신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용모가 상당히 잘생기고 침착하기로 그 소문난 성우 왕전을 계속 그 공주방에 들여가지고 이야기를 시키고 술도 먹고 하다 보니까 정이 든 겁니다. 왕과 그 왕비, 그 황후의 그 어떤 정략적인 역사만 보지 말고 그 개인의 성정을 풀어 헤쳐가지고 인간 대 인간의 그 어떤 성애라 할까, 어떤 애정이랄까, 그런 어떤 그 감정의 그 역사를 이렇게 들춰보면 참 재밌는 측면이 많은데 이때부터 성우 왕전에게 좀 기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충렬왕과 아들 충선왕의 경쟁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충렬왕 33년, 서기로는 1307년 정월. 황제폐하! 원나라의 황제였던 성종 테무르가 사망합니다. 이어서 새로운 황제를 선출하기 위한 회의, 즉 쿠릴타이가 열리는데요. 고려의 왕도 원제국의 제후이기 때문에 쿠릴타이의 주요 멤버가 되죠. 이때 충렬왕도 원나라에 있었으나 쿠릴타이에는 전왕인 충선왕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고려사절의 해당 기사는 이렇습니다. 그때 전왕은 황제의 조카인 애육녀 반력팔달 태자와 우승산 탐나한 등과 더불어 계책을 논의하여 회령왕 해산을 황제로 옹립하였다. 새로 황제가 된 해산, 즉 카이산이 바로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무종입니다.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갑자기 성종이 죽으니까 원나라 황족들에서 이제 쿠릴타이를 소집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정략적인 결탁이 많이 있는데 이 당시 이제 형리였던 무종 카이사는 그 몽고 제국 북쪽에 출진해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 대도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두 형제의 엄마인 사람, 나중에 황태후가 되는데 그 사람하고 동생인 인종하고 그 다음에 충선왕하고 그 다음에 중서성에 있었던 우승상입니다. 이 충선왕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쿠릴타이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반대파를 제압을 하고 무종이
그 황제의 대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카이산이 새로운 황제로 선출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충선왕이 그를 황제로 옹립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강제광 편찬위원의 얘기입니다. 우승상인 탐나한, 충선왕, 그래서 아유르바르와다 그 황자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유르바르와다 그 태자의 형인 몽골 고원을 통치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군사력으로서 북방의 군권을 책임지고 있는 그 카이산, 해산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좌승상 아울떼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황후를 고립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카이산이 다음 왕에 오르는데 그게 바로 무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충선왕은 쿠데타에 동조를 했고 효령왕 카이산을 무종으로 등극시킬 때 있어가지고 1등공신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해가지고 고려 국왕으로 보교하는데 상당한 정치적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충선왕은 원나라 황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으니 충렬왕과의 왕권 다툼은 이제 승패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원나라 태자의 지시사항이니 그대로 이행하기 바란다. 왕유소, 송방영, 송린, 한신, 송균, 김충희, 최연 이 자들을 모두 포박하여 나의 집으로 끌고 와서 가두도록 하라. 그리고 주상 전하는 경수사로 옮겨 머물게 하라. 성종 태무르가 죽은 것이 1월이고 무종이 황제로 즉위하는 것은 5월입니다만 그 1월에서 3월 사이에 쿠릴타이가 소집되면서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제압하는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선왕은 아마 1월, 2월 중에 대도에 있었던 그 두 황자의 모후와 그 다음에 인종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아버지인 충렬왕을 대도에 유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의 정치 자체에 대해서 항상 반대되는 입장을 했고, 특히 그 주변에서 이렇게 그 권력을 농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했었기 때문에 일단 충렬왕을 대도에 있는 그 경수사라는 절에 일단 유폐시킨 이후에 충선왕은 아버지 충렬왕을 경수사라는 사찰에 유폐시킨 다음 동지밀직사사 김문연에게 교지를 내려서 무려 80여 명에 달하는 인사를 전광석화처럼 단행해버린 것입니다. 이때가 충렬왕 33년 3월이었는데요. 충렬왕 33년 3월이면은 고려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충렬왕에서 충선왕으로 완전히 이관돼 버리는 권력 중심이 그 변동이 되는 그 시기가 되는데요. 원나라 무종은 자신을 옹립한 공로를 크게 인정해서 충선왕을 차기 고려 국왕으로 완전히 낙점한 상태입니다. 그 반포를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충선왕의 그 간언을 마음속에 두고, 그런 내용은 이제 사세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장황한 임명장을 고려국에 이제 그 아직 귀국하지 않은 충렬왕에게 주어가지고 그 충선왕의 그 정치적 힘의 크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대대적인 숙청이 단행되는데요. 충선왕이 행동대원으로 삼은 사람은 동지밀직사사 김문연이었습니다. 전왕은 김문연을 보내 왕유소의 무리와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자들을 포박하였다. 김문연은 중찬으로 치사한 성분 등 36명을 잡아가둔 다음 그들의 가산을 장몰하고 귀양 보냈다. 그 밖에 장영과 유영에 처한 자가 수십 명이었다. 충선왕은 또한 환관 김웅수 등을 함거에 실어 압송했다가 시장에서 목을 베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성우 왕전, 왕유소, 송방영, 한신, 송린, 송균, 김충희, 그리고 최연을 거리에서 참수하라! 여기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고려의 왕족이었던 서흥후 왕전이었겠죠. 이 왕전은 고운 용모를 타고났다고 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탑신련 공주의 개가의 대상으로 이용됐다가 한순간에 목이 베이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충선왕도 그를 죽이는 것에 반대했지만 아마도 원나라 측에서 아예 화근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처형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려사조례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왕은 왕전을 용서해 주자고 하였으나 원나라의 승상이 안 된다 하였으므로 목을 베었다. 그해 4월 경수사에 억류돼 있던 충렬왕에게 드디어 황제로부터 귀국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실질적인 왕권은 원나라에 있는 충선왕에게로 넘어간 상황이었죠. 주상 전하, 원나라에서 관원 선발에 관한 법을 개정한다는 교지를 보내왔사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고치려 하였느냐? 이제부터는 전리사와 군수사가 협의해서 문관과 무관 등 관원의 선발 임명을 나눠서 맡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첨의와 밀직에 결혼이 생기면 반드시 보고하라고 하였사옵니다. 다 그렇게 미리 정해서 통보를 하면 날더러 어찌하란 말이냐? 가져가거라. 전하, 전왕의 명령이니 듣지 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결제를 하시옵소서. 사서에는 충렬왕이 비록 마음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도 안 된다고 거부할 수가 없어서 다만 고개만 끄덕거릴 뿐이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해 8월 원나라에서 전왕, 즉 충선왕의 시종 신하인 지감찰사사 최실편으로 황제의 조서를 보내오는데요. 그 조서의 맨 끝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 국왕 부자가 모두 원나라의 황실을 보좌하는 높은 지위에 있게 되었으니 그 명성을 장차 영원히 떨치게 될 것이다. 이에 고려왕 당신에게 특별히 순성수정, 주충설력, 정원보절공신, 계부의 동삼사, 태위 정동, 행중서성, 우승상 상주국, 고려 국왕의 자기를 더하여 주는 바이니 당신은 나의 후대하는 뜻을 받들고 길이 행복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이미 권력의 끈이 떨어져 나간 충렬왕에게 원나라의 황제가 조서를 보내서 관작을 높여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김순자, 강제광 두 전공학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충선왕에게로 국왕위가 교체될 것을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충선왕이 공신으로 책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인 부왕인 충렬왕의 자코를 거기에 맞는 급으로 올려줘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충렬왕을 포상한다는 의미는 아마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충선왕을 포상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그 아버지의 자코를 올려주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충렬왕이 이제 귀국을 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원나라에서 사신을 충렬왕 33년 6월에 보내가지고 원나라 무종이 즉위했다는 걸 이제서야 그 조서를 통해 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빠른 시기에 고려 국왕인 그 충렬왕을 책봉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원나라 무종을 즉위한 시점이 6월이니까 가장 빠른 시점에 다시 그 충렬왕을 자코를 내려가지고 봉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이때 내린 자코는 상당히 그 충렬왕의 그 허울뿐인 충렬왕의 권위를 두릅혀주는 그런 자코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들인 충선왕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충렬왕을 존중해서 관작을 높여준 것이 아니고 충렬왕을 높여줌으로써 새로 등극한 황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충렬왕에게 관작을 올려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충렬왕 33년 11월 실록을 보내라고 하였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선대의 실록을 보내주는 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껏 조종의 실록을 외국으로 유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어찌 선대의 기록을 원나라로 보낼 수가 있다는 말이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실록을 보내라고 한 사람은 장차 우리 고려의 보위를 이을 전왕이십니다.
고려의 차기 국왕 전하께서 선조의 실록을 보겠다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요. 그렇다면 보내드려야지요. 전왕이 원나라에서 직사관 윤기를 보내서 선대의 실록 185책을 가져오라 하니 사람들이 조종의 실록을 어찌 타국에 보낼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니까 원나라에 있는 충선왕이 사람을 보내서 고려의 선대 국왕의 실록을 보내달라고 해서 185책을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왕조의 실록을 타국에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실록을 요구한 쪽이 원나라 조정이 아니고 충선왕이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대실록 185책이 어느 왕에서 어느 왕까지냐, 그리고 그 실록 185책이 원본이냐 필사본이냐, 이것도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분명한 거는 그 185책에는 충선왕의 그 선대인, 선조가 되는 고종과 원종 실록만큼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전도 있었겠지만 어느 왕에서 어느 왕이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종과 고종 실록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몽고 황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충선왕이 고려 국왕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개인적으로 필사본을 구해가지고 한번 역사 공부를 해보고, 머지않아 고려의 왕위에 오를 충선왕이 원종과 고종 등 선대왕의 실록을 읽고 공부를 하려는 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 강재강 편찬위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김순자 교수 역시 충선왕이 개인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요청했을 것이므로 실록의 타국 반출이란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원래 이제 나라의 그 역사하고 지도 같은 경우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관리들은 그러한 전례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니까 일단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보여줘서도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인데, 충선왕은 이제 본인이 고려 국왕 자리에 오를 것이고, 아마 아버지, 할아버지 혹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실 또 전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목표가 아니라 본인이 보고 참고하기 위해서 일단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충렬왕 34년 5월. 이번에는 원나라에 가 있는 충선왕이 황제 무종으로부터 자귀를 받는데요. 자귀를 준 명분이 정책에 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이란 새 임금을 세울 때 그 계책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무종이 황제가 되는데 충선왕이 공을 세웠다는 얘기죠. 원의 황제가 전왕에게 정책에 공훈이 있다 하여 계부의 동삼사 태자태부, 상주국 부마도위로 제수하고 승진시켜서 심양왕에 봉하였으며, 또한 중서성에 들어가 정사에 참여하게 하고 금으로 된 호부와 옥띠, 칠보띠, 푸른 장식을 박은 금띠, 황금 500냥, 은 5000냥을 하사하였다. 아마도 역대 고려의 왕들 중에서 중국 대륙의 왕조로부터 가장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특히 작호 중에서 태자태부란 태자의 스승이라는 뜻인데요. 무종이 황제가 됐을 때 태자는 황제의 동생이었는데요. 그가 나중에 무종의 뒤를 이어 황위에 오르는 인종입니다. 무종 다음의 황제로부터도 미리 확실한 친분 관계를 맺어놓은 셈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은 황제가 충선왕을 심양왕에 봉했다는 내용입니다. 심양왕을 원나라 그 무종이 충선왕에게 봉했다는 것은 자신의 그 황위 계승 쟁탈전에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어떤 포상이 되겠습니다. 본래 그 요심 지방에는 투몽 고려군민 20만이 넘는 고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홍복원, 홍다구, 홍중에 이어지는 그 요양행성의 그 관리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또 고려를 제2책으로서 그 고려를 중상모략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키워가는 그런 그 요양 행성이 되는데, 거기를 다스리는
그 심양국의 그 심양왕으로서 이렇게 봉했다는 거는 차기 고려 국왕을 주려는 사전의 그 포석이었다고. 고려라는 나라는 물론 원나라 황실의 부마가 되었지만 고려라는 나라 자체는 중국 역사적으로 보면 외국입니다. 그런데 충선왕을 심양왕으로 봉했다라는 것은 외국이면서 부마국인 고려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100% 원나라 제국 안에서 일정한 지역을 분할 통치하는 그러한 제후왕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심양의 왕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심양은 고려의 유민들이 많이 가 있는 것이고 옛날부터 거기 그 고려인들로서 관리를 삼고 있었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분봉왕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나라 황제는 충선왕에게 원나라 조정의 중서성에 들어가서 정사를 살피라고 할 만큼 그에게 파격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서기 1308년 7월 13일 주상 전하께서 훈고하셨습니다. 주상 전하. 충렬왕이 곡절 많은 생을 마감합니다. 충렬왕은 운명하기 전에 유서를 남겼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죠. 불민한 내가 천지와 조상의 도움을 받아 외람되게도 왕위에 있은 지 이제 35년이 되는 바, 그동안 나라에는 곤란한 일들이 중첩되고 백성들은 자기 생업에 안착하지 못하였으며 간사하고 망령된 무리들이 관직을 차지하고 충직하고 선량한 신하들은 모두 물러났으니 이러한 것은 모두 내가 덕이 없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속 깊이 부끄러워하는 바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늘의 도움을 받아 73세가 되도록 살아왔는데 이번에 평안을 만나 수십일이 되어도 차도가 없으니 이제는 다만 심양왕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얼마 전에 편지를 보내 빨리 오라고 하였으나 벌써 죽을 때가 닥쳐왔으니 어찌 그가 올 때를 기다릴 도리가 있겠는가?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이치에 당연한 것이며 또 아비가 아들에게 자기 사업을 물려주는 것도 예로부터 그렇게 해온 법이니 조상 대대로 내려온 국가의 일체 사업을 모두 심양왕에게 부탁하노니 나의 신하들은 각각 자기의 직분을 지키고 심양왕이 오는 것을 기다려 나의 유훈을 전달하고 그 사이 부족되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왕위에 오른 지 햇수로 35년째였으며 향년은 73세였습니다. 부자지간에도 아랑곳 없이 아들인 충선왕과 왕위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온 충렬왕이었지만 운명의 순간에는 아들인 심양왕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아쉬움과 자식과 왕권 다툼을 하느라 정사를 망친 데 대한 회한을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유서에 담긴 의미를 김순자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유서에 보면 충렬왕이 죽으면서 그 아들인 충선왕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나라의 국왕으로서 이 왕업을 아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거는 조상 제대로의 우리의 가업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이 국왕위를 충선왕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렇게 아들 왕하고 오랫동안 대립했던 것을 비춰보면 이 유서의 내용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고려 국왕의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의 그 고려라는 나라라는 기업은 자기 아들에게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강제광 편찬위원은 충렬왕이 유서에서 왕위를 충선왕에게 넘기겠다고 쓴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항복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충렬왕의 죽음에 관해서 사관이 고려사에 남겨놓은 평을 보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놀이와 사냥에 정신이 빠져서 사방에 응방을 설치하고 간악한 소인배들로 하여금 지방 고을들을 침해하는 나쁜 짓을 제멋대로 하게 하였으며 연회와 기약에 침묵하고 용루에서 신하들과 풍을 읊기에 세월을 보내며 왕비와 세자가 간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재상들과 관원들이 논평하여도 그 의견을 좇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러다가 말년에 이르러서는 측근자들의 참소를 지나치게 고지듣고 심지어 그의 적절을 폐위시키고 조카인 사홍우 왕전을 후계자로 세우려고까지 하였으니 사관은 충렬왕이 측근 세력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던 점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김순자 교수는 충렬왕이 특히 말년에 응방과 승지방 등 측근 세력에게 의탁했던 것은 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원나라라는 강대국이 그렇게 고려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고려 국왕이 나는 고려의 왕족이고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 국왕이 되어서 고려 백성을 통치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충성하고 우리에게 잘 보이는 사람을 너희 나라 국왕으로 우리가 임명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어느 왕족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충성하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두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측근 정치, 측근들을 옹호했다 혹은 뭐 응방을 설치해가지고 응방에 폐해가 많았다 하는 것은 원나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거죠.